자, 이번 시간에는 입지론의 마지막 파트인 용도별 입지 선정하고 마무리하고 관리론 파트, 이 파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용도별 입지 선정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거의 안 물어본 파트인데 어쩌다 그 5년에 한 번꼴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쨌거나 용도별 입지 선정은 어디가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가요? 가장 최적의 입지가 어디냐면 쾌적성, 그 다음에 편리성 이런 게 좋은 곳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생산비라든가 뭐 수송비 같은 게 절감될 수 있는 곳 있죠. 이런 곳이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성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아니면 토양 같은 게 좋은 그런 지역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주택과 관련된 입지 조건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해갖고 이게 뭐 주변에 뭐 그 도로가 좀 넓게 펼쳐져 있다든가 겨울엔 좀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읽다 보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 용어 정도만 정리하고 특히 이제 안정근 교수 책에 나오는 상업지 중에서 어떤 걸 좀 예전에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 있죠? 부지 선정. 요걸 좀 간단히 정리해 볼 겁니다. 다만 이제 공장과 관련돼서 뭐가 있냐면 입지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인자.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입지인자의 개념이다 해갖고 일단 입지인자를 얘기하기 전에 입지단위라는 게 뭐냐면 입지 단위는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세분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이거를 입지 단위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송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택지비 하나하나 단위를 그 입지 단위라고 하고, 입지 인자는 뭐냐? 입지 인자는 입지 단위가 특정한 공업 입지에 위치한다면 다른 장소 이상으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견인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 말 되게 어렵네요. 이거는 그냥 어떤 공장이 왜 그곳에 입지했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입지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입지 단위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입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곳에 입지하게 된 원인이 되는 요소, 원인이 되는 입지 단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입지 인자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입지 인자는 그곳에 입지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경제적 인자가 있을 수가 있고 비경제적 인자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인자가 있겠고 돈과는 상관없는 인자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인자는 수입 인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비용 인자가 있다. 수입 인자는 특히 이제 뭐 시장 인자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뭐가요? 시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 잘 팔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고, 비용인자는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지한다는 얘기죠. 이걸 비용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인자도 수송비인자가 있고 수송비가 아닌 인자도 있는데, 수송비인자는 원료의 수송비도 있겠고 제품의 수송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공장에 입지했더니 원료의 수송비가 특히 절감되니까 그곳에 입지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게 그 이유라는 얘기죠. 이게 입지인자 아닙니까? 아니면 제품의 수송비가 절감되거나, 그 다음에 비수송비인자는 임료라든가 택지비 같은 게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입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경제적 인자는 뭐 정치라든가 국방의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돈과는 상관없이 그곳에 입지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어디서 공장을 여기 부산 쪽에다 입지했다고 쳐볼게요. 부산 한 근처에. 그러면 일단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가 될 수 있겠네요. 경제적 인자다. 경제적 인자 중에 수송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곧바로 내려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수송비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용인자가 될 수 있겠네요. 비용 중에서 뭐가요? 수송비가 절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입지하는 거죠. 수송비 인자 때문에 이곳에 입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입지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일단은 돈과 관련돼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세분화한다면 수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입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공장을 서울 근처에 입지한 이유가 뭐냐? 예, 그 이유는 일단 이것도 돈과 관련돼서 경제적 인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 근처에 입지했다는 얘기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돼 어떤 그 수입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입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인자 중에서 수입 인자 때문에 여기 입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어디다가요? 어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강원도 그 오지에다가 그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이런 데다 입지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아주 그 국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그 어떤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비경제적 인자다. 비경제적 때문에 인자 때문에 여기 입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뭘 좀 알아볼 거냐면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 그 매장용 부동산을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래나 그거와 관련돼서 순서 같은 거 이런 건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 단계다고 해서 예컨대 홈플러스의 부지 선정팀이 있다고 쳐볼게요. 홈플러스의 부지 선정팀이 있는데 요거를 입지 선정의 단계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한번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기독은 대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독은 대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어디에 입지하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맨 먼저 순서에 따라서 기존 부지의 분석이다. 기존 부지의 분석. 두 번째는요, 도시를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도시 분석이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세 번째는요, 근린 도시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근린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네 번째는요,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하는 거고,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면 근린 지역 내에서 어디다가 부지를 선정할 것인가, 대상 부지의 선정,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기존 부지의 분석이라는 것은 전국에 이마트라든가 뭐가 있다고요?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무진장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많은 소득 수준 이런 걸 쭉 분석하는 것을, 그 입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거시적인 분석하는 걸요, 기존 부지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 분석은 그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점포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마다 몇 개 있다면 걔네들이 평균적으로 뭐를요 달성하고 있냐, 뭘 달성하고 있냐면 최소 요구치보다 전체적으로 재화의 도달거리가 크다는 얘기죠. 재화의 도달거리가 크다.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어떤 점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 망하지 않으려면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될 고객수, 시장의 범위 이런 거를 최소 요구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점포들이 실제로 그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 범위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객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요 투자론에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요구 수익률, 예를요 기대 수익률을 한다면 그 어떤 지역은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충족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평균적으로 몇 개의 어떤 할인마트들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전체적으로 커야 거기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거지, 요게 못 미친다 그러면 그런 동네 들어가면 대화인데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그 할인마트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있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게 몇 개, 3개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가 크다고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남양주 지역이 얘보다 훨씬 크다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남양주 지역에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남양주 지역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근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남양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크다고요? 최소 요구치보다 크니까 남양주 지역을 일단 선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남양주 지역이라도 어떤 지역에 들어갈까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근린 지역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 쪽 가면 들어가는 이쪽에 금곡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면 호평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있다고요? 그 평내지구 뭐 이런 게 또 있고, 좀 가다 보면 마석지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지역마다 뭘 분석한다고요?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근린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린 분석.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근린 분석을 분석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이마트가 있고, 그런데 요번에 요 넷 중에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마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석해서 어디 가요?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마석 쪽에. 그래서 요 지역을 좀 선정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석지구라 하더라도 이건 이제 대상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거리 같은 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찾아내서 그곳에 이제 입지를 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대상 부지의 선정이다 해줍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입점하기로 이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라냐면 가능 매상고를 추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선정한 지역이 여러 군데라면, 전국에 여러 군데라면 이 중에서 지역마다 뭘 선정해야 된다고요? 가능 매상고를 추계해야 되겠죠. 이거를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다 해줍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비율법,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유추법, 중력모형, 회기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비율법은 그야말로 아주 주관적인 방법이고, 신뢰성이 아주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가장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로 이제 홈플러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래 가능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걸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다가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홈플러스에 와서 우리 물건을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인가, 이것도 추계해야 되겠네요. 얼마 정도를 쓸 것 같다.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쓸 것 같다. 이것도 상당히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가구당 주민소득을 추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주민소득, 한 가구당 주민소득 있겠죠. 소득 중에 가구당, 그 다음에 한 가구당 여기 와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쓸 거냐. 그래서 그게 바로 지출 가능액이라는 겁니다. 가구당 지출 가능액.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 가구당 우리 마트에 와서 이 정도 쓸 것 같다는 얘기죠. 한 가구당. 그래서 평균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총소득이 뭐 어디 세무서 같은 데서 알아낸다면 여기다가 이제 이 지역 사람들 총소득을 이제 곱하게 되면 전체적인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가능 매상고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그 논리 자체가 상당히 뭐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여기 뭐 거래 가능 지역을 선정한다. 이것도 상당히 힘들고, 이 홈플러스에서 얼마 정도 쓸 것 같다.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추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 남양주 지역의 이 지역 특성과 그 다음에 김포 지역의 지역 특성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에, 그리고 또한 여기가 이제 마석지구인데, 마석지구하고 김포에 그 홈플러스가 입점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뭐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소득 같은 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김포 쪽에 있는 그 매장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요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석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업종도 그 정도 매출액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유추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추법. 그 다음에 중력모형은 우리 이제 그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런 걸 가지고서 그 가능 매상고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뭐 기존 매장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신규 매장이 있다면 신규 매장, 이게 A지구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있겠고 매장의 면적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돈 정도를 곱하면은 가능 매상고가 나올 거 아니냐. 우리 전전 시간에 이쪽으로 한 25,000명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에다가
한 사람당 뭐랄까 할인마트에 갖다 쓰는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가능 매상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매상고하고 실제 매상고가 달라진다면 수정 이미지 계수, 그게 대표적인 수정 이미지 계수가 거리 마찰 계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상고를 추정해 보는 방법을 뭐라 한다면 중력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 모형.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무슨 계산해라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까 비율 분석법을 통해서 비율법을 통해서 계산 문제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간단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런 게 어떤 가능 매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다음 회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통계학적인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정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추정해보는 방법인데 자 뭐냐면 그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또 뭐가 있다고요? 롯데마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이런 할인 마트들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의 인구수하고 지금 현재 매출액 한 달에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하냐 점을 찍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점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을 이렇게 찍어본다면 점이 시키겠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은 뭐 매출액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본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본 다음에 요 중에서 자 이게 일단에 선을 하나 그었는데 어떻게 그은 거냐면 요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의 범위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을 하나 그린 건데 이거는 우리 이제 통계학에서 최소 자승법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그린 거를 회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기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마석지구가 인구가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정도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고요? 회귀 모형이라는 겁니다. 회귀 모형. 자, 근데 요거는 인구만 가지고 따진 거지만 사실은요, 다른 거 가지고도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라든가 주변의 교통망이라든가 뭐 소득 수준 이런 걸 한꺼번에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컴퓨터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것을 단순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해준 거고 독립변수를 여러 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것을 다중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해서 말 뜻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리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론. 관리론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서 쉬운 내용이니까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다 해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은 뭐냐면 위탁 관리가 왜 필요하냐. 요즘에는 관리 전문가한테 자꾸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도시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단독주택 위주였는데 단독주택일 경우는 그냥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근래 들어서는 공동주택 위주로 자꾸 바뀌어 나가죠. 그러니까 그 현관문 안에는 자기가 이제 관리하면 되지만 현관문 밖에 복도라든가 아니면 계단, 그 엘리베이터, 놀이터, 노인정 이런 것도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런 얘기죠. 아줌마들 보고 나오라 하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관리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뭐 한 5, 6층짜리 건물이라면 소유주가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50층, 60층 건물 이런 것들은 혼자서 소유주가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뭐 엘리베이터 하나 고장났다고 하면 수시로 툭 하면 누구 막 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전문가한테 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재 소유자의 요구와 증대다해 갖고 여기서 말하는 부재 소유자는 그 전월세 같은 게 많아지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집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제 그 금융론에서 리츠 회사라든가 투자 신탁사들 얘네들도 때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일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투자만 했지 실질적인 관리 운영은 다 관리회사한테 맡깁니다.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라고 해서 이게 펀드를 조성해 갖고 몇몇 그 엄청난 자본의 집단들이
자본가들이 돈을 조달해서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을 사들이고 나중에 되팔고 부동산도 사들이고 재팔고 하는 글로벌 어떤 자본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요즘엔 뒤흔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칼라인이라든가 기타 이제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플렉스톤, 뭐 대표적인 론스타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계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모펀드들은 부동산 같은 것도 많이 구입하는데 이런 부동산을 직접 구입해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는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 관리회사는 맡기는 겁니다. 그런 형태,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전문적인 관리가 자꾸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다 해서 부동산 관리하면 그냥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만 관리냐? 그건 아닙니다. 관리도 이제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술적 관리를 보통 이제 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의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자, 근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는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이렇게 법률적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이런 걸 포함하는 관리 이런 게 이제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지 관리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유지 관리. 그다음 법률 관리를요 보존 관리다. 경제적 관리를요 경영 관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경영 관리. 그래서 이 기술적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위생 관리라든가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설비 관리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둑놈 같은 거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철조망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계약 같은 거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안 관리다 해주는 겁니다. 보안 관리. 그다음에 보전 관리다. 그래서 이거는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조치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전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법률적 관리는 각종 법률적인 관련돼서 법률과 관련돼서 뭐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예약이라든가 계약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법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공법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적극적으로 좀 제거를 시켜야 되겠네요. 치유하거나 사법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됩니다. 각종 뭐 권리 분석한다든가 이거 전부 다 법률적 관리에 해당되고 경제적 관리는 뭐 보통 상업용 부동산에 아주 중요성이 있는데 예컨대 뭐 그 손익분기점을 파악해야 된다면 일단은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있다면 임대 부동산이 있다면 일단 몇 칸을 일단은 임대해야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거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종 회계 관리를 통해서 돈이 엉뚱한 데 새나가면 대화한대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을 한다고요. 경제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경제적 관리.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애매한 것들 요거 최근 한 10년 동안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기술적 관리 중에 측량을 통해서 뭐 경계를 확정시켰다. 이게 어쩐지 이거는 뭐 법률적 관리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라는 것은 이미 지적도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한다고요?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적 관리 중에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아까 뭐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뭐 이런 거 다 보안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보안 관리 쪽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토지를 누가 가방에 넣고 훔쳐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요? 일종의 소유권 보존을 온전히 하자는 이게 법률적 관리 측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적 관리 중에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인력 관리다. 인력 관리도 뭐 애매하네요. 이쪽인지. 그러니까 인력 관리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경제적 관리 쪽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빈 땅이 있는데 나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경제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고 건물 같은 거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오면 뭐 관리비 같은 건 안 들어가는데 건물 같은 거 짓게 되면 건축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대신 거기 따른 수익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걸 다 고려하는 걸 다 보라 한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그 경제적 관리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좀 알아볼 거냐면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기술적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 보시면 일상적 유지활동이 있고 예방적 유지활동, 그 다음에 대응적 유지활동 이런 게 있는데 일상적 유지활동은 이걸 좀 다른 형태로 세분화한다면 매일매일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를 일상적 유지활동, 그 다음에 예방적 유지활동은요 사고 나기 전에 이제 예컨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거 이런 걸요 예방적 유지활동이다. 대응적 유지활동은요 소 잃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그 외양간 고치는 거 있죠. 이거를 대응적 유지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게 들려면 예방적 유지활동이죠. 요걸 보다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 업무용, 공장용, 매장용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쭉 읽다 보면 어렵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답이다 싶은 거 찾아내시면 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관리 분류다에서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방식과 그 다음에 관리 영역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관리 방식은 뭐가 있냐면 맨 먼저 자가관리다. 자가관리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자가관리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요거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러한 형태를 위탁관리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가관리를 이게 이제 근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요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가관리는 그야말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있다고 했죠. 이때 자가관리는 그야말로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알아서 다 맡아서 하는 거를 자가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예컨대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에 구입만 해놓고 자산 관리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 KB 부동산 시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일단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요 위탁관리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러한 형태를 위탁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탁관리. 그러면 이제 그 이 사이에 어중간한 형태가 있는데 이걸요 혼합관리다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관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사기당한다 아니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소유자가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고 다만 현관문 열고 나가면 층계라든가 복도라든가 이거를 청소하고 놀이터 수리하고 그 다음에 층계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 교체하고 이런 것만 관리 전문가 있죠. 거기 이제 입주업체가 관리업체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형태, 이 기술적 관리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러한 형태를 혼합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요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지. 뭐 법률적 관리를 전문가하고 나머지를 뭐 소유자가 한다. 이것도 전부 다 뭐라 한다고요? 혼합관리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놈에 대해서 뭐가 자꾸 물어보냐면 장단점을 잘 물어봅니다. 장단점 물어본다면 자가관리는 그야말로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기밀 유지가 아주 양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다 관리하는 거니까 기밀 유지가 아주 양호하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뭐 같아요? 요거는 아무래도 관리 전문가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잘못 관리했다가는 잘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다 잘라될 거니까 제대로 좀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전문가한테 관리에 있어서는 프로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자가관리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자신은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제대로 투입을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엉뚱한 데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의 최대의 맹점은 뭐 같아요?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를 다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언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든가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밀 유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혼합관리 같은 경우는 그 단점을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는데, 단점은 어쨌거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따질 수 있는 거죠. 책임 소재가 아주 불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될 경우는 양 방식의 결점만 노출되는 그러한 어떤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그 관리 방식의 장단점을 쭉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너무 자세히 하지 말고 큰 흐름 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뭐 장단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자산 관리가 있고 시설 관리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시설 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 있죠. 이 정도를 시설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뭐 어떤 부동산 처분해야 되는 게 낫고 어떤 거는 새롭게 구입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라든가 포트폴리오 투자 관리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관리를 다 뭐라고 하냐면 자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가 현 시설을 운용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라면, 자산 관리는요, 이거를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아니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 이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죠. 요거까지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관리는 그야말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독립적인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회사라든가 거기다 맡기다든가 독립적인 부동산 관리회사 있죠. 맡긴다든가 아니면 모기업이 자산 관리회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컨대 그 에버랜드 자산관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일종의 이제 기업형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 같아요? 임대차 관리가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임대차의 유형은 그 임대료를 어떤 형태로 받아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내는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얘는 뭐라 할까요?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라는 것은 총이라는 뜻입니다. 총. 그래서 이 임대료를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월이면 월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어디까지를 임대료로 집어넣을 것인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임대차는 총임대차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방식입니다. 주거용.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거라든가 단독주택을 빌려주면서 이 부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부가 사용료는 쓰면 쓸수록 더 내야 되는 어떤 뭐 가스요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쓴 사람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있죠. 유지수선비 이런 것들은 다 임대료에 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조임대차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한 그런 방식인데, 요 공장을 빌려주려고 할 때 일단 그 순수한 임료라든가 그 다른 비용 뺀 순수한 임료라든가 편익시설에 대한 대가, 이거는 받아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공장 빌려주면서 얘네들이 내 건물의 일부를 뭐 교육장을 쓰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공장 외에 그럼 이런 건 당연히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런 걸 편익시설비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든가 자, 그다음 보험료라든가 유지수선비
이런 게 나갈 텐데 등등 나갈 텐데 일단은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수한 임료에다가 편익시설비 정도만 일단은 보험료로 책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세금 네가 낼래 내가 낼래 뭐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세금까지만 포함시킨 거를 1차 순임대차, 그다음 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걸요 2차 순임대차, 유지수선비까지 포함시켰다는 걸요 3차 순임대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결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여기 공업용은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에 적합한 그런 방식인데 예컨대 그 어떤 그 백화점, 신세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그 맥도날드 햄버거집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네들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햄버거가 워낙 맛있으면 장사가 잘 되지만 워낙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출액의 일정한 부분을 임대료로 받겠다 하는 걸 뭐죠? 비율임대차라는 겁니다. 비율임대차. 자, 그래서 이 백화점 같은데 그 입주해 있는 각종 그 어떤 그 브랜드 있는 뭐 옷가게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있죠. 대부분 다 뭐라고요?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얘는 어떤 임차인을 선정해야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 자 매장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용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유대성이라는 것은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냐 이걸 좀 따져가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3층짜리를 이렇게 세를 주려고 하는데 얘네들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냐 이런 걸 감안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 있는 이런 보통 사람인데 여기는 조폭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들 때문에 막 그 공실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어울려서 지내 나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관행 관습 이런 것도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집어넣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계속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능 매상고 그러니까 매출액을 예상되는 매출액을 최고로 해갖고 가장 중요시해서 입점시킨 게 좋다는 얘기죠. 예컨대 3층짜리 4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1층을 바다 횟집을 세를 줬는데 운영을 개떡같이 하는 바람에 팔이 날리고 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막 썰렁하고 맨날 팔이 날리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어수선하고 좀 약간 그렇잖아요. 위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을 딱 집어넣어서 업체를 집어넣어야 아주 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임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적합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장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그 공장이 내가 내 물건을 생산하기에 딱 적합하다고 쳐볼게요. 여러 가지 용수 확보하기도 딱 좋고 그다음에 시장과의 거리, 사람 채용하기 딱 좋은 장소에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기 끌어들인 것도 딱 좋고 그러면 물건 생산하기도 딱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료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관련 그 보험이라고 해서 이건 참고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 나거나 나중에 홍수 같은 거 이런 거 나면은 나중에 손해나는 거죠. 그런 거 대비해서 미리미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를 손해보험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험은 고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손해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걸요. 채무보험이다. 대표적인 게 우리 그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그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공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고객들한테 그 손실 입혔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손실 입혔으면 그걸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채무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무보험.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은 만약에 이쪽에서 불이 났다. 그럴 경우는 불이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 그 임대료 같은 거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요 사이 건물을 다시 짓는 기간 동안에 이거 뭐 임대료도 못 받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많이 나갈 텐데 난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임대료 손실보험 같은 것도 더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가입하게 되면 이 건물을 다시 지을 때까지 임대료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를 임대료 손실보험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연수 및 수명연상이다 해서 내용연수는 그야말로 존속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의 존속기간은 크게 물리적 내용수 이런 게 있고, 물리적 내용수,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수,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수, 그 다음에 행정적 내용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물리적 내용수는 그야말로 건물 같은 걸 가만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요? 물리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가장 깁니다, 기간이.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수는 건물이 재기능을 할 때까지의 기간, 재기능을 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능적 내용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내용수는요, 수익하고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룸 같은 거 한 30년 정도 지나면 임대도 잘 안 되고 툭 하면 어디 뭐 고장나고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기간을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적 내용수는 뭐 정부에서 이걸 철거시켰다 그러면 그 내용수는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 물리적 내용수는 나중에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나중에 이제 그 감정평가론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예컨대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고 이런 게 있다면 물리적 내용수는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설계 자체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기능상 구경이 됐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건물과 부지의 부정이다 해서 주차장 같은 게 제대로 안 갖춰 있다 이런 거면 결국은 뭐라고요? 재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 내용수를 단축시킨다는 얘기는 인근 지역이 내 건물은 깨끗하지만 인근 지역이 워낙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내 건물도 어떻게 내용수가 이제 종료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인근 환경과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주변에 지하 뭐가 들어왔냐면 장례시장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경제적 내용수가 많이 단축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서 할 거냐면 감정평가에서 그 감가 요인들을 좀 공부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수명연상이라고 해서, 수명연상은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하듯이 건물도 이제 태어나서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전신, 안, 노, 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전개발 단계다 해갖고 어떤 건물을 지을 건가 이렇게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이러한 단계를 전개발 단계다. 그 다음에 신축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단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은 안정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노후화 다 하기 시작하죠. 노후화, 마모되고 노후화된 거. 그 다음에 완전 폐물. 그래서 철거 직전의 단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굳이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이 신축 단계에서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유용성이 최고다.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안정 단계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왜냐하면 어쩐지 이때가 경제 유용성이 최고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변 지역의 지역의 어떤 수명 현상을 본다면 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가 주변의 성숙 단계입니다. 자, 성숙기 때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개조라든가 수선을 요때야 효과적이지, 이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한쪽 고치면 또 하는데 또 고장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좀 안정적으로 잘 끄고 나갈 때, 잘 돌아다닐 때 조금 이따 고장나면 얼른 고치고 이렇게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거의 그냥 폐차 직전에 그 수리해봐야 다른 데 또 고장나고 하죠. 돈만 더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써놨을 겁니다. 이렇게. 자, 거기 확인 예제 하나만 풀고서 끝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 관리란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치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산관리다. 맞습니다.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총수입 중에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방식은 비율임대차를 얘기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시설관리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4번의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관리 전문가한테 아예 맡기는 거니까 대형 관리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보통 경영관리라든가 법률적 관리 이런 것들은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 쪽, 기술적 관리 정도만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